유승민 대 이재명 대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으로서는 김문수 대 이재명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여론조사로는 제가 보기에 원사이드하게 민주당이 대승을 할 걸로 보이고요. 뭐 보나마나 네. 저는 국민들이 뭐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찌그럭버그럭하면서 드라마틱한 광경을 여러 차례 만들 거다라는 게 벌써 시나리오로 기자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면 주도력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은 상당히 심심하고 재미없고 어차피 굳은자 이재명 이런 모드로 간다면 자기네들은 여러 가지 드라마를 벌써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유승민은 그러니까 이거 기자들한테 던지는 것은 이 띄우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후보 전술이 우리한테는 있어라는 걸 한번 대중에게 던져보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이게 얼마나 입증되느냐 그걸 보면서 전략 전술을 짜려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국면 전환에 굉장히 능숙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은 최근에 생방송으로 내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장면 전환, 모드 전환 이런 걸로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 얘기한 1년도 안 됐거든요. 야, 윤상현 의원 오늘 등장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추운데 내복도 안 입으셨다. 예,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건 아니, 무슨 왜 얘기냐면 내복을 안 입습니까? 입으면 되지. 내복을 입어라. 더운가? 내복을 입어야죠. 보일러가 들어와서 더워서 입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아니 이제 구속되실 건데 구속되면 뭐 1호방이나 2호방 이렇게 있을 건데요. 네. 과거에는 거기에 냉풍기나 온풍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있었을 때는 없었어요. 네. 그 이후에는 온풍기나 냉풍기가 생겼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감옥이 더 좋고 여름에 감옥이 더 힘들다라는 얘기가 뭐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 사석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홍겁방일 때 얘기예요. 같이 여러 명이 있을 때에는 여름은 덥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네. 옆 사람의 체온이 더운 거고 겨울은 옆 사람의 체온이 좋으니까. 근데 독방은 다를 거 아니에요. 독방에 계실 건데 분명히. 네. 왜냐하면 경호 때문이라도. 그러면 내복을 입으셔야 된다. 네. 내복을 입으셔야. 이제 입겠죠. 네. 네. 독방으로 가면 입을 것이고. 또 조국 이 얘기까지 대표도- 했는데 또 밖에서 얼마나 내복을 많이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사식도 넣어 주실 네. 거고. 그래서 조국 대표도 엄청 추워서 귀도 얼고 뭐 손가락도 많이 얼어가지고 면회 갔다 온 뭐 그런 변호인들이 얘기를 전해주는데 여하튼 그의 뭐 어쨌든 이후에 이제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오늘 청구되면 언제 되는 거예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네. 내일 새벽쯤 나오겠죠. 영장이 예,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고 네. 조국 대표 말씀하셔서 예. 제가 어제 뭐 이제 조국 대표 측 인사로부터 어제 예. 들은 얘기인데 네네 그 왠지 단독성일 것 같다. 체포가 됐잖아요. 예. 며칠 전에 네. 조국 대표의 전해진 워딩입니다. 예. 조국 대표가 분이 반쯤 풀렸다. 진짜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예, 분이 반쯤 풀렸다. 반 남은 거는 언제 푸나? 그거는 뭐 최종적인 선고가 이쪽은 나고 네. 여기는 이제 지금 복역 중이니까 네. 본인은 출소하고 아무래도 뭐 훨씬 일찍 출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나머지 반이 또 마저 풀리겠죠. 이런 거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부인도 그러고 자식들도 다 그래서 거의 멸문지화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나머지 반이 그 반인가? 그래서 나머지 그렇게까지 생각 반과 못 나머지 반이 그것일 수 있겠다라는 그러네. 생각이 그럴 수도 들어서 있겠네. 출국 금지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상 누가 기획자냐, 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행동단장들에 해당하는 그 사령관들만 잡혀간 거고 이제
겨우 내란 수계가 붙잡혀 간 건데 실제로 기획자가 누구냐 그건 아직 전혀 밝혀지지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분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분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가장 네. 밝혀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국조는 이제 이번 주에 했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다음 되나요? 주에 현장 조사 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청문회 하고요. 수요일 청문회. 예, 수요일 또 청문회고 뜨겁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2월 4, 5, 6 이때 이제 중간에 현장 조사 있고 청문회가 예.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문회 때는 의원님 뭐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은 좀 예고편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아니 저는 이제 정무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슈와 관련해서 네. 좀 하고 있는데 기본적 기본적 조작, 삼부토건 이런 거 좀. 아니 그거는 이제 내란과 직접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뭐 그것도 제가 계속해서 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삼부토건은. 그런데 핵심적으로는 대통령이 A4 지시사항 문건을 줬어요. 각 장관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네. 뭐 서울청장에게 뭐 경찰청에도 주고 외교부 장관에게도 주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주고 네. 이런 것 같은데 기재부 장관에게는 이런 내용을 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라. 예, 어떻게 해라 그걸 준 거예요. 네. 핵심이 예비비를 조기에 확보해라. 그다음에 국회에 돈 끊어라. 그다음 세 번째로 비상 입법 기구를 위해서 예산 확보하라. 라는 지시사항 세 가지가 명백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나 네. 한국은행이나 뭐 금융이나 금융감독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어떻게 네. 움직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네. 이 부분은 또 하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친일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지금 검찰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단초가 하나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네. 너희가 거기 있으면은 국정원과 검찰이 올 거야라고 말한 게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검찰 그 다수 이제 뭐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소수가 연계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의 연계 가능성을 저희가 팔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검찰 국정원이 가만히 있었겠냐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선관위로 이제 검찰이 온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와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진짜 희한한 것은요. 그 문서를 가지고 다 회의를 했습니다. 그 밤에. 근데 그 회의에 회의록은 다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계엄을 어떻게 이행할지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다 안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뭐 정해진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구속, 뭐 수사, 재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 피해자 윤석열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나올지 저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 과거에 수사했던 피의자를 대했던 것보다 더 잔인하게 당할 수가 있다. 그건 쉽지 않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있던데. 네. 안 그렇게까지 봐줄 하기는 거다. 쉽지 않은데. 아니 굉장히- 봐주진 않죠. 네, 절대 봐주지 않을 거다. 봐주진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8년 전으로 딱 정확하게 시계를 돌려서 네. 보면 당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른바 최순실 뭐 박근혜 뭐 관련자들 뭐 여러 명을 조사하면서 신기한 거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보면 공동 지갑론이에요. 경제 공동체 네. 뭐 이렇게 해갖고 최순실이 받은 거는 이꼴 박근혜가 받은 것이다. 뭐 이래갖고 그 기소를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거는 좀 수긍하기 어려워요. 네. 그거는 이제 네. 최순실 지갑은 최순실 거고 이쪽 지갑은 이 사람 거지. 네. 이거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이거냐. 이거는 어려운데 근데 당시 윤석열 검사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검사가 그렇게 무리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봐주진 않지. 봐주지는 않지만 안 되는 걸 억지로 그만큼 이렇게 무리하게 하기는 딴 사람은 힘들어요. 이 재판 형량 계산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 선고될 거라고 보세요? 그냥 사형? 무기? 아이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불행한 유혈 사태가 없었던
점을 대단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를 많이 해주면 네. 무기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무기. 예. 원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무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사형은 선고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사형은 선고되는 것은 네. 국민들 입장에서 시원한 측면들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는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17년도 이후로 네. 한 번도 안 해서 사형 선고를 해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큰 다만 의미는 없어요. 네. 내란죄로 확정된 전직 대통령, 네. 내란죄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면 안 된다. 네.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사면법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사면 사유에서 내란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뭐 사면할 수 없다든지 네. 이렇게 개정을 해보는 것은 민주당에서 방법이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뭐 지금 뭐 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네. 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법률가다 보니까 저한테 좀 묻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이세요? 모르겠어요. 사면법에 그거는. 대해서?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네. 저랑 같이 국조특위 하시는 분이 네. 법률가잖아 네. 하면서 이걸 묻더라고요. 이게 네. 헌법에 반하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헌법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면은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법률이 정하는 그 법률은 사면법이어서 그 거기에서 그 사면 사유를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헌법에 대통령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못한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예외로 내란과 외환을 명확하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네. 사면 대상에서 다른 범죄는 몰라도 내란 외환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우리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라고 부합한 것 생각을 같아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역사에서 또는 후세대가 와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국회 앞으로 뛰어와야 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군사독재, 일제 식민잔재를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이 또 비상계엄으로 또 한 번 놀라서 나라가 한 번 정말 진짜 크게 잘못될 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위기를 어쨌든 위대한 시민들의 힘으로 제대로 멈춰 세운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차원에서 그 말씀 주신 대로 사면법도 그 가장 큰 정당이니까요. 책임 있게 네. 손질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국면이 지나갔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사람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네. 탄핵 소추를 통해서. 그리고 형사 절차가 진행돼서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헌재 보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 진행 과정을 모두 다 보고 있는 것은 실은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두 번이나 일어났지? 두 번이나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다시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시작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2017년의 과오를 다시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탄핵 이후 민주당이 정권 잡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방법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우리 정치 구조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정할까에 대한 논의들을 그래서 심도 있게 좀 그 방법들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번 대선이 누구 잘했네 누구 못했네 이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렇게만 하면 심판만 하면 불행하잖아요. 앞으로 무슨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 국민의힘의 캐치플레이즈가 그거예요. 다음 대선의 캐치플레이즈가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캐치플레이즈가 통합이래요. 통합.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조금 그 민주당이 조금 더 그 정세를 예각화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정말 꼼꼼히 취재하셔가지고 저쪽이 내세우는 통합의 기치를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심판과 그 심판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물론 경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만 싸워라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언제나 보면 이게 사실은 박근혜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극단으로 나누어진 정치 세력들이 서로 대립 갈등하고 하는데 이후에 우리 정치 과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통합을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다음 대선의 키워드가 통합이래요. 통합 좋은데요. 저도 그래. 저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번에 내란 세력과 관련된 네. 부분들은 확실하게 도려내야 되겠죠. 네. 그 진실과 화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그 다음에 화해하고 통합하는 거죠. 네, 의원님 화의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계속 되풀이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진실과 진실을 먼저 네, 밝혀야 물론이죠. 네.